임금께서 용상에 앉아 계신데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눈곱만큼도 없고 전국 팔도에서 모인 명성자자한 광대들이 갖은 재주를 다 부려도 입꼬리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초라한 삼배옷을 걸친 산골 소년 하나가 대궐 문턱을 넘어서더니 입을 열자마자 임금님의 배꼽이 빠지도록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토록 웃기셨을까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 기막힌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어느 해 가을 궁궐에 드리워진 무거운 침묵을 단 한마디로 날려버린 한 소년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당시 임금께서는 나라를 다스린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운 분이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해 전부터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임금님의 입가에는 웃음이 돌지 않았고 궁중 잔치를 열어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실 뿐이었으니 조정 대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재를 다 써봐도 효험이 없었고 고승대덕을 불러 기도를 올려도 임금님의 우울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임금님께 한 가지 방법을 아뢰었습니다. 옛 의서에 보니 마음의 병은 큰 웃음으로 풀어야 한다 했으니 전국 팔도에 방을 붙여 임금님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윤허를 내리셨고 그날로 전국 방방곡곡에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임금님을 웃기는 자에게는 황금 1000냥과 벼슬 3풍계를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니 이 소식을 듣고 전국의 광대와 제인들이 벌떼처럼 한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궁궐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소문난 광대가 먼저 나서서 갖은 재주를 부렸는데 접시 돌리기에 칼춤, 줄타기까지 온갖 묘기를 다 선보였지만 임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온 명창이 나와 구성진 소리로 웃음 타령을 불렀고 경상도에서 온 고개사는 공중제비를 10바퀴나 돌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임금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자 광대들도 지쳐서 슬슬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대신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궐문 밖에서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옷차림이 너무도 초라해서 궁궐 수문장이 처음엔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워낙 당돌하게 자기가 임금님을 웃길 수 있다고 우기는 바람에 수문장도 어쩔 수 없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은 산골 마을에서 3일 밤낮을 걸어 한양까지 왔다고 했는데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발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당찼습니다. 대신들은 이런 촌뜨기 소년이 무슨 재주가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임금님께서는 그냥 들어보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소년은 용상 앞에 꿇어앉더니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을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조금 웃으시려면 조금 작은 거짓말을 하면 되고 크게 웃으시려면 아주 큰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어이가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지만 임금님께서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흥미를 보이시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은 공손하게 절을 한번 올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말하길 자기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적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상으로 황금 만냥을 하사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황금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황금을 모두 강물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대손손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소년이 임금님을 뵙게 된 김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궁궐 장부를 뒤져보시면 분명히 할아버지 성함과 황금 만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니 그 황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처음엔 멍하니 듣고 계시다가 점차 표정이 밝아지시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더욱 당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장부에 기록이 없다면 그건 할아버지 이름이 빠진 것이니 지금이라도 넣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거짓말을 믿으실 거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께서 배를 잡고 크게 웃으셨고 정각 안에 있던 대신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임금님의 웃음소리였는지 궁녀들까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웃음을 멈추실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다시 입을 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황금을 강물에 빠뜨렸다는 건 거짓말이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황금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던 중에 산적을 만났는데 그 산적 두목이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반가워서 술을 한 잔 나누다가 그만 할아버지께서 황금을 모두 산적 두목에게 빌려줬고 산적 두목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숨을 헐떡이며 웃으시면서 그래서 그 산적 두목이 돈을 갚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길 산적 두목이 너무 바쁘게 사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적 두목의 후손이 지금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혹시 임금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면 빚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말에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로 눈치를 보며 혹시나 자기 조상이 산적이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모습이 더 우스우셨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음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소녀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께서도 젊었을 적에 공을 세워서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게 황금이 아니라 명마 한 필이었는데 그 말이 워낙 빨라서 하루 만에 1000리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에서 도망쳐 나가더니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소문을 들어보니 그 말이 야생마 무리에 섞여서 백두산 근처를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혹시 임금님께서 군사를 보내서 그 말을 잡아다 주시면 그 말을 타고 전국을 돌며 임금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웃음을 참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 도망친 지 얼마나 됐느냐고 하시자 소년이 태연하게 대답하길 한 30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물으셨습니다. 30년이면 그 말은 이미 늙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찾겠느냐고 하시니까 소년이 말하길 그 말은 신령한 말이라서 절대 죽지 않고 지금도 백두산을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못 찾으시겠다면 그건 임금님의 권위가 백두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니 차라리 임금님께서 직접 백두산에 가셔서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께서 마침내 배를 움켜쥐고 한참 동안 웃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웃으셨는지 임금님의 얼굴이 빨개지고 눈가에 눈물이 고일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본 대신들과 궁녀들까지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각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몇 해 동안 궁궐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임금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러워서 임금님께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웃으신 임금님께서 드디어 숨을 고르시고 소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느냐고 하시니까 소년이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인 줄 안다고 그래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시 한번 피식 웃으심 그럼 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년이 말하길 임금님을 웃게 만들려면 진짜 같은 거짓말은 소용없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 줄 알만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지만 누가 봐도 거짓인 거짓말은 사람을 웃긴다는 게 소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소년의 지혜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를 둘러보시며 대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8도의 명성 높은 광대들이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 산골 소년의 솔직한 거짓말 하나가 몇 해 동안 쌓였던 우울함을 단번에 날려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재주는 화려한 기회에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면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깨달았다고 하시며 소년에게 약속했던
상을 모두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날로 소녀는 황금 1000냥과 벼슬 3풍계를 하사받았습니다. 대신들이 아무리 산골 소년에게 벼슬을 주는 건 무리라고 간언해도 임금님께서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황금을 받아 품에 꼭 안고 벼슬 교지를 손에 쥔 채 궁궐을 나섰습니다. 소년이 대궐문을 나서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소녀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 백성들도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저자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마다 들러서 자기가 임금님을 어떻게 웃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고 소년이 지나간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소년이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소년을 맞이했고 소년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은 황금 1000냥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가졌고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지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벼슬은 받았지만 소녀는 당장 관직에 나가지 않고 먼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소년의 뜻을 아시고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소녀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글을 읽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소녀는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는 점점 더 유명해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고 사람들은 소년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야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소년이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관직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형조에 배치되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일을 맡았는데 남다른 재치로 어려운 사건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끼리 땅 문제로 다투다가 찾아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둘 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며칠 동안 조사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소년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둘 다 그 땅의 주인이 맞으니 땅을 반으로 나눠서 같이 쓰라고 하면서 만약 또 싸우면 땅을 관아해서 몰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억울해했지만 소년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걸 듣고 나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말하길 땅은 원래 하늘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임의로 내 것 나누는 게 우스운 일 아니냐고 차라리 같이 쓰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소년의 말에 감복해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으며 그 이후로 두 집안은 오히려 더 가까워져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년은 어려운 사건들을 재치와 지혜로 풀어나갔고 백성들 사이에서 명판관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소년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소년을 궁궐로 불러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한 거짓말은 정말 모두 거짓이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소년이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대답하길 물론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아버지가 명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모두 지어낸 것이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애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신다는 믿음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소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거짓말 덕분에 임금이 웃음을 되찾았고 그 웃음 덕분에 나라가 다시 밝아졌다고 이 얼마나 큰 공인가 하셨습니다. 그 후로 소년은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육조 판서까지 올랐습니다. 벼슬이 높아져도 소년은 여전히 겸손했고 백성들을 대할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가끔 임금님을 뵐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전히 황당하고 우스운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항상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이 생각하기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고 임금님께서도 연로하셨을 때 어느 날 임금님께서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평생 수많은 신하를 거느렸지만 그 중에서도 소년만큼 임금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말과 거창한 공약으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는 신하들은 많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임금을 진정으로 웃긴 사람은 소년이 유일했다고 하시며 소년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음 임금님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라를 밝게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부탁을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금님께서 승하하셨을 때 소녀는 누구보다 슬퍼하며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새로운 임금님이 즉위하셨을 때 소녀는 다시 한번 궁궐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지난 임금님과의 추억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새 임금님께서도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셨고 소년을 선왕께서 아끼시던 신하로서 계속 곁에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80이 넘어서까지 벼슬을 하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 마을은 소년이 지어준 서당 덕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마을이 전보다 훨씬 부유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젊었을 때 임금님을 웃긴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소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웃기기 위한 거짓말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다만 그 거짓말 안에 선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소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전국 팔도 어디를 가도 임금님을 웃긴 산골 소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진실보다 더 진실한 이야기, 황당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진짜 재주는 손재주에 있는 게 아니라 입재주에 있고 진짜 입재주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순수한 마음과 남을 즐겁게 하려는 선한 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산골 소녀는 그걸 알았기에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한낱 촌뜨기 소년이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면 아첨하는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낫고 화려한 기회보다 소박한 진정성이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년의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남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진실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권력자들에게는 겸손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기분이 좀 나아지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재치 있는 한마디와 순수한 마음 하나면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임금님도 결국 사람이셨고 그래서 진심 어린 웃음 앞에서는 모든 권위와 격식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은 이 산골 소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소녀는 벼슬도 높이 올랐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벼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준 웃음과 감동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그가 남긴 재산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준 따뜻함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산골 소년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